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아의 중요한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홍역. 아니 웬 홍역이야? 홍역은 MMR, 홍역 볼고리 풍진 예방주사 맞으니까 다 예방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홍역이 돈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홍역 발생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행을. 아직도 개발도상국에는 홍역이 많이 돌거든요. 요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베트남에 지금 홍역이 막 많이 유행을 해서, 또 더운 지방은 특정한 계절에 유행하는 게 아니라 연중 유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을 여행을, 혹은 뭐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다가 홍역에 감염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홍역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고 결막염까지 생깁니다. 엄마들이 뭐 아데노바이러스 눈꽃 감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홍역도 이런 결막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하고 열나고 눈꽃 낀다고 다 눈꽃 감기,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인두 결막열이 아니라 홍역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의학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병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하나 머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기침하고 눈병이 있다, 그럼 이거 눈꽃 감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홍역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홍역 환자를 볼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해외 유입으로 인해서 홍역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에서 걸려가지고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걸려서 들어오는 분들을 하고 또 접촉을 해가지고 감염이 되는 그런 소규모 유행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합병증, 또 사망까지도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는 크게 이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DNA는 이제 더블 스트랜디드, 이중 나선으로 돼 있고, RNA는 싱글 스트랜드, 그냥 한 가닥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한 가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쉽게 막 돌연변이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크기는 100에서 300 나노미터 정도고, RNA가 요 속에 들어가 있고, 그 RNA를 이런 막이 싸고 있고, 겉에는 이런 단백질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들이 대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바이러스의 구조고, 어떤 사이즈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앞에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으니까 미국 데이터를 좀 보면, 백신을 사용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한 해에 20에서 60만 건이 발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병이었죠. 근데 백신이 처음 사용된 게 미국에서 1965년에 사용이 됐습니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백신이에요. 그 홍역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45만 건 발생하던 홍역이 백신을 사용하고 나서 2만 2천 건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 데이터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줄어들어가던 홍역이 1986년에서 90년도에 발생 빈도가 확 늘어납니다. 왜 이런가 했더니, 홍역을 이때까지만 해도 한 번만 접종을 했어요. 돌 지난 이후에 한 번 접종으로 끝냈는데, 만 4세 이후에 면역이 떨어지면서 또다시 홍역에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2차 홍역 예방접종이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건 이하로 떨어졌어요. 결국 1998년에 미국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홍역은 없다라고 홍역 퇴치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1965년에 같이 홍역 백신이 도입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65년이면 굉장히 못 살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이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뭐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백신 가격도 비쌌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었고, 자기가 다 본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맞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무슨 백신을 그렇게 맞췄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많진 않았지만, 어쨌든 백신이 도입돼서 꾸준히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인식들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백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홍역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백신 맞는 비율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그 발생이, 백신 맞는 비율이 올라가면서 홍역 발생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서 1980년대 초 이제 점점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백신도 많이 맞게 되면서 매년 4,000명에서 6,000명이
발생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1985년에 홍역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국가 사업에서 모든 애들한테 이제 무료로 접종한 건 아니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 2천 명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3년과 94년 사이 이때 전국적인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제주도에 파견 나가 있을 시절이었는데 이때 병실이 소아과 병실이 한 50병상 정도 됐었는데 한 30에서 40병상을 홍역 환자가 입원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만 6세 추가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냥 한 번 접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제 4, 6세 추가 접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의 추가 접종을 더 하는 거로 스케줄이 바꾸게 됐고 이러면서 연간 100명 이하로 발생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홍역, 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어떤 학자가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권위 있는 논문에 그 논문이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영국에서는 뭐 다 MMR 안 맞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얘기가 뉴스로 이제 막 돌면서 MMR을 다 기피하게 됐죠. 과학이란 건 항상 동료 심사, 동료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그것이 확고한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잖아요. 동료들이 그 후속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가 나온 거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MMR과 자폐증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불거진 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MMR 백신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어마무지한 홍역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5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하고 갑자기 막 백신을 맞느라고 홍역 백신이 막 동이 났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그걸 방치할 수 없으니까 MMR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도에서 만든 MR 백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이잖아요. 볼거리가 빠진 홍역과 풍진만 들어가 있는 MR 백신이라는 걸 수입을 해서 막 났어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추가 접종들을 만 4세 넘은 애들 대상으로 일제히 하게 됐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도 추가 접종을 안 한 애들은 그때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막 유행하던 홍역이 확 줄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2006년 11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홍역은 없다. 홍역 퇴치 선언을 하게 됩니다. WHO에서는 2014년 3월에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홍역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특히 2세 이하에서 홍역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모든 애들한테 그 홍역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세 이하에서 홍역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2세 미만과 성인에서 홍역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홍역은 공기 전염이기 때문에 그 에어로졸 상태로 공기 중에 이렇게 둥둥 떠서 꽤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잘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다른 호흡기 감염에 비해서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홍역은 이제 잠복기가 보통 한 8일에서 12일 정도 돼요. 잠복기가 꽤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온 지 일주일 이상 되었어도 홍역일 가능성은 있어요. 이 잠복기에는 증상이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가볍게 기침을 한다든지 뭐 미열이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잠복기가 지나면 전구기, 본격적인 홍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전구기가 한 2일에서 4일, 평균 3일 정도 있게 되는데 이 전구기에 생기는 증상이 체온은 약 4일에 걸쳐서 점점 올라가고 결국 뭐 한 40도 이상의 고열이 날 수 있습니다. 재채기도 하고 콧물도 나고 코도 막히고 하는 전형적인 감기 증상을 보이고 결막염은 눈물이 계속 나고 결막염이니까 당연히 눈이 빨개지겠죠. 눈 흰자위가 빨개지고 또 눈부심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기침은 이 전구기 동안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후두염 때, 크룹 때 하는 개 짖는 것 같은 기침 있잖아요. 쇳소리 기침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룹이나 후두기관염 같은 거로 오인될 수도 있죠. 전구기를 지나고 이제 발진기, 이게 전형적인 홍역의 모습입니다. 처음 발병하고 대개 한 2주 정도쯤 되면은 이 홍역 발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홍역 환자를 많이 봤던 경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그냥 탁 보기만 해도 홍역이네?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특징적인 발진이 생깁니다. 근데 홍역 환자를 본
적이 없는 의사들은 긴가민가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병이라도 경험이 많지 않으면 진단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병 후 14일째 이제 발진이 돋는데 호흡기 증상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막 이제 막 기침도 엄청 심하게 하고 또 고열도 계속 나면서 발진이 확 돋죠. 처음에 시작은 이 얼굴 쪽에서 시작이 돼요. 귀 뒤, 앞머리 선에서 시작돼서 얼굴을 이제 덮고 몸통으로 내려가서 발끝까지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발진이 생깁니다. 그리고 처음 나타난 순서대로 이제 없어지는데 이게 그냥 발진 모양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서로 융합을 해서 전반적으로 뻘개져요. 얼굴은 그냥 전체적으로 뻘개지고 그리고 이제 하지는 분리된 채로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발진이 생기고 3일에서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발진이 나타난 순서대로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소실이 되게 되고요. 이 열은 발진기 한 2일에서 3일 정도의 최고조에 이르고 그 뒤로 24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열이 확 떨어집니다. 기침은 꽤 오래 지속이 돼요. 기침은 발진이 생기고도 열흘 이상 지속이 되고 어린애들은 이 홍역에 걸리면은 위장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설사, 구토,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후두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호흡 곤란이 오고 개짖는 것 같이 컹컹거리는 기침도 하고 이런 후두염 증상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홍역은 2차 세균 감염에 의한 합병증이 잘 생겨요. 요즘 세균의 이름이라든지 병 이름들을 다 그 한글화하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한글로 하니까 더 저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요. 더 어렵고 폐렴 사슬 알균 발음도 더 힘들고 옛날에 이제 폐렴 구균이라고 불렸던 거거든요. 근데 폐렴 사슬 알균 하니까 이게 익숙이 돼야 되는데 젊은 사들한테는 이게 익숙될지 몰라도 저는 폐렴 구균 이게 더 편합니다. 이 인플루엔자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는 좀 다른 애고 헤모필리스 인플루엔자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 뇌수막염 백신이라고 맞는 거 있잖아요. HIV 백신. 그 HIV가 헤모필리스 인플루엔자 B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헤모필리스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감염, 또 고름사슬 알균, 황색 포도알균, 또 이 홍역은 다른 바이러스들, 파라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2차적으로 또 들어와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으로 인해서 폐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폐렴은 세균성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도 생길 수 있지만 이 세균성 폐렴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이염도 잘 생겨요. 홍역 걸린 애들의 한 5에서 15% 정도에서 중이염이 발생을 하고 중이염이 생기는 원인도 세균이 들어와서 이제 중이염을 일으키는 거죠. 원인균은 다른 호흡기 감염에 합병되는 그런 이제 원인균하고 비슷해요. 폐렴 사슬알균이나 인플루엔자균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중이염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두염도 생길 수 있고 세균성 기관염이 생길 수가 있고 폐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관까지 내려가서 기관염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목을 이제 뚫고 홍역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이 목에 있는 임파선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부 림프절염, 림프절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홍역 자체가 이제 인두염을 일으키는데 거기다 이제 2차 세균 감염이 돼서 세균에 의한 인두염, 세균에 의한 편도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핵 환자가 홍역에 걸리게 되면 결핵의 경과가 굉장히 악화됩니다. 약을 쓰고 있어도 결핵의 경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특히 홍역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역도 뭐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없는 바이러스도 있는데 불행히도 아직 홍역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는 홍역은 그냥 대증요법, 증상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대증요법을 하게 되고요. 스테로이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홍역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려서 염증 반응을 줄이려고 보통들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어떤 경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이러스 자체의 어떤 그 번식력이나 어떤 병원성보다는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염증이 심해져서 병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죠. 그렇지만 이 홍역 같은 경우에는 이 홍역 바이러스의 병원성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우리 면역 반응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홍역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금기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니까 항균제는 쓰면 안 되는데 홍역이 합병증으로 세균에 의한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세균성 폐렴이라든지 세균성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다면 당연히 항균제를 써야 되는데 반드시 2차 세균 감염의 증거가 확실할 때 이거는 세균 감염에 의한 합병증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항균제를 쓰게 되는 거지. 그냥 홍역이다 이래가지고 항균제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홍역은 2차 세균 감염에 의한 합병증이 많다는데 그러면은 미리 항균제를 써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 쓴다고 예방되지 않습니다. 항균제라는 거는 타깃이 확실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폐렴 사슬알균, 인플루엔자균, 균 종류에 따라서 써야 되는 항균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합병증을 잘 일으키는 균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항균제를 써야지 미리 어떤 특정한 항균제를 쓴다고 해가지고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쓰진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홍역의 예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백신 맞으면 돼요. MMR 백신. 홍역, 볼고리, 풍진이죠. MMR 백신을 맞으면 95%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총 2회를 맞게 되는데 돌 지난 다음에 한 번 맞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맞게 됩니다. 그래서 홍역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서 요즘은 이제 MMR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입학을 할 때 항상 확인을 하죠. 그래서 입학 전에 추가 접종 반드시 맞으라고 이렇게 통지문도 오게 됩니다. 홍역이 유행하는 지역, 베트남을 비롯한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행을 간다면 우리 애는 아직 돌이 안 됐는데 홍역 접종도 못 했는데 얘를 데리고 지금 여행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6개월 이전의 아이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이전에는 접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 이전의 아이라면은 그냥 조심을 하든지 아니면 여행에 데리고 가지 말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의 아이는 일단 MMR 백신을 한번 접종을 합니다. 그 돌 지나서 맞는 건데 돌 전에 맞아도 돼요? 돌 전에 맞아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살 때는 홍역 위험이 없으니까 돌 지난 다음에 확실하게 면역이 생길 때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위험할 때는 돌 이전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 넘으면은 MMR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라는 사유를 붙이면 심지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NIP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6개월이 넘었고 돌 이전인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다니는 소아과에 와서 접종을 하고 가시고 여행 갔다 와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후에 접종은 예정대로 그냥 하면 돼요. 돌 지난 다음에 1회 접종을 하고 만 4, 6세 사이에 또 접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행 때문에 MMR을 한 번을 더 맞는 겁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한 번 더 맞는데 뭐 부작용이 더 심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맞은 애들도 많았고 근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접종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돌이 지났는데 제대로 접종을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살다가 왔을 수도 있고 또 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라면 최소한 출국하기 2주 전에 1회 접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항체가 생길 때까지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출국하기 2주 전에 한 번을 맞고 그 뒤에 만 4세에서 6세에 추가 접종을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12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이인데 1회만 접종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출국 2주 전에 접종을 한 번 더 합니다. 추가 접종을. 그 대신 이전에 맞았던 접종과 4주 간격을 떼어야 돼요. 4주 이내에 맞으면 그 면역 간섭 효과 때문에 항체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접종해서 4주가 지났고 출국하기 2주 전. 그러면은 얘는 MMR 접종을 한 번을 했는데 아직 4주는 안 됐어요. 근데 출국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않고 그냥 출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접종을 했는데 4주가 지났어요. 이제 출국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접종을 하고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회 접종을 완료를 했다. 얘는 만 6세가 지났는데 돌 지나서 한 번 접종을 하고 만 6세 이전에 또 한 번 접종을 했다. 그런 경우라면은 접종할 필요 없이 그냥 안심하고 출국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만 13세 이상인데 1967년 이전 출생자들은 접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홍역을 앓았기 때문에 접종하실 필요가 없어요.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홍역 항체를 몸에 가지고 계십니다. 1968년 이후의 출생자들은 나는 어릴 때 나 홍역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겠슈. 그런 경우라면 출국 4에서 6주 전에 최소 1회 접종을 하고 4주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접종을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너무 없다. 2주 뒤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1회만 맞고 출국을 하시고 갔다 와서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어릴 때 한 번은 맞았어요. 그건 기록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한 번만 더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들은 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예방접종 철저히 하시니까 애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어른들 본인이 저는 어떡하죠?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너무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니는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알아서 접종을 해 주실 거예요.